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랑스러운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에 어려운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순간들을 같이 잘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데 어떻게 힘든 일 하나 없이 늘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겨내는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 부부, 아니 저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가 끈끈해지고 더 돈독해지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인인 제가 풀어나가겠지만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희 남편이랍니다. 제가 찬찬히 풀어나가는 저희 남편의 이야기에 오늘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먼저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 한창 꽃다운 나이, 연애하기 딱 좋은 나이에 서로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끝내주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 역시도 직장인으로 열심히 제 일을 하고 있던 때였죠. 저희 부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무언가 어색하지 않고 관심사나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아서인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처럼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편해졌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해봤었지만 이만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연애는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워낙에 남편의 성격이 수더분하고 화가 없이 부드러운 사람인지라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웃어주고 다 좋다고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댁 쪽의 차별이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댁 부모님께 차별을 많이 당해 시숙에 비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도 결혼 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남편과 함께 결혼 허락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 중 갑작스럽게 남편에게서 이별 통보가 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갑자기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유를 말해봐.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당신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우리 헤어지자. 싫어.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해봐. 당신이 뭐가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지. 우리 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빨리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진짜 이유를 말해. 당시에 저는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남편에게 어떤 사정이라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와서 끝까지 추궁을 했어요. 한참을 둘이서 실랑이를 한 후에야 남편이 정말 절망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던 거 있죠. 그게 결혼 비용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 있지? 참. 내가 살면서 형이랑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는 거 진짜 다 참고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결혼까지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깟 결혼 비용 부모님께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차별할 텐데 나뿐만 아니고 이제 내 가족까지 차별하시는 모습은 정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특히나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당신까지 평생 차별당하게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고작 그런 이유였다고?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잘하면 되겠지. 그리고 차별당하면 어때? 내가 뭐 당신 부모님이랑 결혼해? 당신이랑 하는 거지. 난 상관없어. 아니야.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 그리고 나 모아둔 돈도 그리 크지 않아서 결혼하려면 빚져야 해. 당신은 빚 하나 없이 시집 오는데 내가 얹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쯤 하자고.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남편의 배경은 누가 봐도 좋은 배경은 아니었지만 사람만큼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을 놓치면 다른 사람은 더는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저도 고집을 피우면서 결혼을 더 강행을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다가 그 사람도 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둘은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비용은 저희 부모님께서 다행히 많이 도와주셔서 집도 얻을 수 있었고 살림살이도 빚 없이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더 면목 없어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편 하나만 얻어도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었기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면서 간신히 지켜낸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시댁에서 시숙에 비해 차별을 많이 당하고 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차별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남편에게 딱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결혼 후에 알고 보니까 시숙네가 결혼할 때 해줬던 금액과는 완전히 천차만별의 금액이었어요. 시숙이 결혼할 때는 집을 장만해줬는데 그 집이 무려 3억 가까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숙이 결혼 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 자금을 거의 다 도와주면서 시댁의 재산을 거의 다 물려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저희 남편에게는 딸랑 1,000만 원 해주면서도 면박을 그렇게 줬었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였던 시댁 모임에서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 시댁 식구들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갔을 때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뵙는 며느리와 아들이었기에 반겨주실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선물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면세점에서 가방을 사다 드리고 시아버지는 구두, 시숙은 와이셔츠, 형님은 화장품을 사드렸어요. 명품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선별해서 선호도 높은 브랜드와 제품들로만 골라서 사다 드렸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선물을 받아든 시부모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이것도 선물이라고 원. 하여간에 끼리끼리 논다고 너넨 진짜 딱 그냥 1,000만 원값 하는구나.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무식한 놈이 누굴 만나 결혼을 한다는 걸까. 지 같은 거 말고 그래도 좀 나은 놈으로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했더니만 지금 보니 딱 끼리끼리네. 끼리끼리야. 선물 꼬라지하군. 얘, 요즘 누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닌다니? 내 또래 친구들은 죄다 며느리들이 명품백 사다 바친 거 그거 들고 다녀. 이딴 싸구려 가방이나 사오는 거 보니까 니네 결혼할 때 딱 1,000만 원 해주길 잘했다. 그것도 아까워. 그러게나 말이다. 구두 이거 발 아파서 어디 신고나 다니겠어? 둘째 너나 신고 다녀라. 난 지난번에 니네 형이 사다 준 신발이나 신고 다닐란다. 무식하고 없는 것들끼리 만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을 함께 들은 남편은 화가 난 채로 시부모님께 바로 따졌어요.
아빠,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 결혼할 때 뭐 하셨는데요? 형 결혼할 땐 수억 들여서 집 사주고 집 전 재산 다 빼서 형 사업하는 거 도와줬으면서 나한텐 10원짜리 한 장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때 그 1,000만 원 꼴랑 도와준 것도 아까워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돈 먹는 존벌레라면서 온갖 모욕은 다 해놓고 바랄 걸 바라세요. 이것도 엄마 아빠한텐 과분합니다. 제가 처가볼 낯이 없어요. 남편은 서러움이 폭발해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부모님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눈도 깜짝 안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편이 순간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네가 니네 형만큼이라도 했어봐라. 우리가 일어나. 너는 니네 형처럼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장가를 잘 간 것도 아니고 직장도 별로야. 효도도 못해. 도대체 네가 잘난 게 뭐야? 어? 니네 형보다 잘난 게 뭐야? 네가 형만큼만 했어도 우리가 아니래.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거 그거라도 해준 거에 감지덕지해야 돼. 알어?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시부를 보면서 저는 이 가족은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화가 나는 건 시숙 부부의 태도였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제가 형 노릇 못해서 저놈이 저꼴난 걸 뭐 어쩌겠어요. 참으세요. 엄마 아빠 필요한 건 내가 다시 사줄 테니까 그건 그냥 뭐 시장 갈 때나 동네 다닐 때 쓰세요. 그러게 어머니 아버님, 동서 보는 눈이 참 낫네요. 제가 명품으로다가 좋은 거 사다 드릴 테니까 그건 그냥 옷장에 넣어두시던지 뭐 가까운 데 기부하시던지 하세요. 동서, 앞으로는 안목 좀 키워야겠어. 남편이 제 편이라곤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는 더는 잊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너무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왔던 선물을 싹 다 뺏어들고는 시댁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오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 거 있죠? 여보, 내가 이럴까봐 당신이랑 그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텐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자랐을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당신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동안 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어떻게 버틴 거야. 정말 대단해 당신. 이젠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도 나도 다 당신 편이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기대. 알았지? 우리 정말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자.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남편이 당하는 수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시때때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댁의 차별들은 순간순간 힘든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쇼핑도 많이 다녔지만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저를 불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건 바란 적도 없었기에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견디기 힘든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명절 때가 되어서 시댁에 가면 시댁의 차별은 더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엉망으로 보낸 후에 첫 명절이 되어 찾아갔는데 그때도 저는 충격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를 제게 휙 던지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빨리도 왔다. 그날 그 난리 치고 가서도 전화 한 통 없더니. 옛다, 밥이나 차려라. 니네 시숙네는 좀 늦게 온다니까 그 시간 맞춰서 밥 좀 해. 네? 저 혼자요, 어머니?
그럼 너 혼자 하지 누가 하니? 나랑 네 시애비가 할까? 저는 속으로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숙네 부부가 오면 형님한테도 뭐라도 시키시겠지라는 생각에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었기에 힘들진 않았어요. 늦게 온다고 했던 시숙네 부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왔고 제가 밥을 차리는 도중에 왔기에 형님에게도 바로 일을 시킬 줄 알았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숙네가 오자마자 시숙은 바로 소파에 들어눕고 형님은 오는 길이 너무 고단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었죠. 형님 오셨어요? 저 지금 밥 차리고 있는데 손이 좀 필요해서요. 저는 당연히 함께 차리자는 의미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제 한마디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얘가 지금 뭐라니? 얘, 둘째가 다 도와주고 있구만. 무슨 손이 부족해? 안 그래도 오느라 힘든 애한테 넌 그게 무슨 말이니? 됐다 아가. 밥 다 되면 부를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네, 어머니. 깜짝 놀랐네요. 저 일 시키시는 줄 알고. 동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는 늘 명절에 시댁에 오면 나가서 밥 사드렸어. 그것도 좋은 음식으로. 동서는 돈 없어서 그런 거라도 못하면 몸으로 뛰어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무례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살살 약 올리는 말투로 말하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집의 풍경이 기가 차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역시나 저와 남편은 화가 났고 이번엔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형님, 어떻게 사람이 매번 돈으로만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나요? 두 분 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고 얼마나 씀씀이가 크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서 도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밥은 나가서 외식 충분히 시켜드릴 수 있을 만큼 여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 오자마자 앞치마 툭 던지고는 밥 차리라 하시기에 밥 차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진작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으면 저도 여기서 시녀처럼 밥 안 차리고 나가서 사드렸겠죠. 그리고 알았어도 사실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네요.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는 건 제 가치관이랑은 좀 안 맞아서요. 그건 여유가 아니라 낭비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셔서 늘 돈으로 해결하셨으면 오늘도 두 분은 꼼짝도 안 하고 제가 차린 밥상으로 대접 받으시는 거니까 저한테 돈 주고서 식사하세요. 그래야 공평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저는 더는 명절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인산 드리러 올게요. 대신 밥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차별당하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으로 뭘 해결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저는 버릇 없다고 느껴질지언정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당돌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의 표현에 두 사람 다 뒷목 잡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은 시아버지와 시숙도 노발대발 하려고 들기에 저와 남편은 또 그 집을 나와버렸죠. 그 뒤로 저는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자 형제지간이기에 사이를 좀 해결하고 싶어 사과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인사도 다시 드리러 갔었지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명절 때 가서 인사만 드리고 그 뒤로는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서서 남편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 주기 위해 일부러 없는 애교도 부려보고 힘써서 선물도 드려보고 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데다 나날이 더욱 차별이 심해졌기에 저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예 관계 개선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게 되었어도 또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순간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맞벌이를 하다가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저는 전업주부로 지내고 남편 혼자서 원래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도 나름 탄탄하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의 직장이 부도가 나면서 남편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남편 회사의 오너가 책임감은 있는 사람인지 전 직원에게 퇴직금 일부씩이라도 주었고, 남편도 전부 다 받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받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른 직장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제 취업이 힘든 시기였기에 취업 대신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이라고 해봤자 거창하진 않았고 원래 하던 일에다가 전공을 살려 유통업 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기존 회사에서 함께하던 거래처들이 있었기에 초반에 자리를 잡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소자본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부족한 돈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업 초반엔 들여야 하는 돈이 상당했기에 여기저기 빚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엔 저까지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고 있었고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댁의 비아냥은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저흰 시댁 모임에도 거의 가지 않고 있었는데 한 번씩 전화가 오면 꼭 딴지를 걸고 그렇게 남편의 사업을 비아냥거리더라고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거 있죠? 야, 네가 니네 형만큼이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업 체질도 아닌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설치냐 설치길? 그냥 다 적고 네 머리에 맞게 공사 현장 가서 막노동이나 하고 살아. 그게 네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알았냐? 그 모욕적인 인사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은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거에 대해 저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아버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 사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원래 회사에서도 거래처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신뢰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그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도 했고요. 아직은 초반이라 힘든 거지 앞으로는 더 잘할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시숙이 또 한마디 거들더군요. 아이고, 뭘 또 모르고 말씀하시네. 어디 사업이 사람 좋은 걸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봐도 쟤는 미련하고 멍청해서 사업 곧 망할 겁니다. 그러니 재수 씨, 괜한 헛바람 넣지 말고 얼른 말리세요. 그러다 재수 씨까지 피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더 싸우려고 막 두 팔을 걷어붙이는데 남편이 딱 나서더군요. 형, 정말 너무 그러지 마. 나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회사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더는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하는 건 참아도 이제 내 가족한테 하는 거 못 참으니까.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나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저 다신 여기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형 지금 사업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업 시작하면서 다 말아먹을 때 그때도 돈 왕창 쏟아부어주면서 도와줬고 망할 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 사업할 땐 뭐 도와주셨습니까? 1,000원이라도 내밀어 준 거 있어요? 물론 도와주는 거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대우는 하지 말아야죠. 난 보란 듯이 성공할 겁니다. 형도 2번 망하고 3번째 빚 본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거의 전 재산 투자해 준 걸로 성공한 거나 다름없지만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보란 듯이 성공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은 당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숙이 사업이 망했다는 사실은 이때 처음 알았지만 제가 그동안 보아온 시숙이라면 사업을 말아먹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숙은 정말 제가 봐도 망난이었거든요. 얼핏 사업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이야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지만 회사를 거의 돌아보지도 않고 시댁 쪽에서 주는 돈으로 거의 놀고 먹는 유령 사장이나 다름없는 듯해 보였어요. 그나마 세 번째 사업을 할 때는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운 좋게 붙어서 사업이 잘 됐고 거의 시댁이 뿌려준 돈으로 성공한 케이스였기에 성공을 안 한 게 되려 이상할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우리 남편을 무시하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자고 이야기하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사업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던 남편의 사업은 어느 사기꾼이 작정하고 들어와 휘젓는 바람에 휘청이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빚 갚느라 집도 월세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아이와 저 때문에라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시숙에게 찾아갔었던 남편은 완전히 모욕만 당하고 온 듯했어요. 시숙에게 다녀온다던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고 거의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당신 나 믿고 시집 와줬는데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진짜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자식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었어? 당신의 형이 또 뭐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잖아. 뻔한 사람한테 왜 가선 또 이렇게 힘들어해. 진짜 내가 그래도 지 동생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지 재수 씨랑 조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 눈에 빤히 보이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정말 사정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업이니 뭐니 가짜는 짓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나는 그냥 아빠 말대로 저기 저 공사판에 가서 돌이나 나르면서 살라고 말이야. 그게 형이 동생한테 할 말이야? 어? 진짜 내가 다신 그 집안하고 상종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 역시나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숙은 온갖 모욕을 주며 남편을 쫓아냈고 남편은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 뒤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랑 제 하나 있는 오빠가 3천만 원을 주면서 빚이라도 갚으라고 해줘 겨우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친오빠는 남편의 심성과 가치를 잘 알았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늘 다독여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게 늘 친정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늘 친정에 가면 과수원을 하시는 저희 부모님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둘째 아들처럼 살갑게 잘 하곤 했었죠. 그런 진짜 가족다운 친정 덕분에 저희는 월세방을 살았어도 큰 위기 없이 하루하루 다시 재기하며 일어날 수 있었고 남편은 화물차를 몰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도 아이를 돌보면서 소소하게 일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끈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와 함께 집에 있을 때 온 전화였기 때문에 남편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와 함께 통화를 할 생각으로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저희는 뜻밖의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소식은 시숙에게 병이 생겼다는 거였죠. 평소 술 마시길 좋아하던 시숙은 결국엔 간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결국엔 간경화까지 오게 되어 간이식이 필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식을 우리 남편에게 부탁한다는 게 문제였죠. 둘째야, 상철아. 너도 알겠지만 니네 형
지금 딸린 처자식만 3명이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참 모질게 대했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래. 그러니까 네 엄마를 봐서라도 니네 형한테 간 좀 이식해주면 안 될까?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지금 나이 먹은 니네 아빠가 간 이식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선 네가 제일 적절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뻔뻔하게도 다른 사람 다 냅두고 우리 남편에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쉽게 나서서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었기에 우선은 듣고만 있었죠. 근데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때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형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던 분들은 엄마랑 아빠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간이식을 해달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고 전화 끊을게요.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리 모진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역시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어도 남편은 그 뒤로 고민하는 내색이 보였죠.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시숙이 제 발로 찾아오던 거 있죠? 역시나 간이식 때문이었어요. 아우야, 내가 진짜 너한테만은 이런 부탁 염치 없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번 한 번만 형 좀 살려줘라. 너 말곤 간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 지금 재수 씨랑 애 데리고 월세방 사는 거 많이 힘들지? 이번에 간이식만 해주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아파트 좋은 곳으로 하나 사줄게. 마침 내가 지금 하나 사놓으려고 했던 5억짜리 집이 하나 있거든? 그거 너 줄게. 집을 사주든 5억을 현찰로 주든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이 형 좀 살려줘라. 아우야, 부탁한다. 형, 정말 형이고 엄마 아빠고 정말 뻔뻔하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동안 나하고 우리 애엄마한테 한 거 다 잊은 건 아니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어? 나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돌아가. 형한테 내줄 간 없으니까. 남편은 이때도 매몰차게 시숙을 내쫓았어요. 저 역시도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지켜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숙이 왔다 가자 더더욱 고민이 되는지 저한테까지 이젠 그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돈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핏줄이고 또 내 간만 내주면 살 수 있다는 사람인데 내가 간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지금까지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괘씸해서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형 지금 딸린 애들만 해도 셋이잖아. 형 잘못되고 나면 형수 혼자 애 셋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래서 나 간이식 해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마음 불편한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말대로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언제나 당신 결정을 따를 거고 당신 편이니까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저의 말에 용기를 얻은 남편은 자신의 양심과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시숙에게 간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에 저도 따르며 응원해 줬습니다. 다행히도 간이식 공여자 검사를 했을 때 남편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간이식을 해줄 수 있었죠. 남편은 형이 건강해진 것도 다행이지만 간 이식 전 시숙이 먼저 말했던 돈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가족이 다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 이후 시숙은커녕 형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누구 하나 코빼기라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술 이후 시숙은 겨우 문자 하나 딸랑 남기며 고생했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뿐이었죠.
심지어 회복실에 있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딱 한 번 다녀오고 나서는 다시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결국 먼저 저와 함께 시숙에게 찾아가 돈 이야기를 꺼냈죠. 형, 수술은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회복도 잘 되고 있다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때문에 형 간 이식해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이 먼저 제안해 준 거라 말하는 건데 우리 집 문제는 언제쯤 해줄 생각이야? 남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경악할 만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뭐? 야, 너 지금 죽다 살아난 형한테 다짜고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야? 네가 진짜 내 동생 맞냐? 겨우 간 하나 떼준 걸로 지금 진짜로 돈을 받겠다는 거야? 하, 참. 이거 완전히 양심 없는 애였네. 야, 5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 네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길래 내가 말이라도 꺼내본 거지. 누가 진짜로 주겠다고 했던 건 줄 알아? 너 그렇게 간 하나 떼준 걸로 유세 부리면서 돈 얘기할 거면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너무나 매몰차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악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시부모님을 통해서도 시숙에게 돈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에게도 돌아오는 소리는 싸늘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억울하고 오기가 생겼는지 오히려 더 따지고 더 말하더군요. 당신들 그렇게 양심 없게 사는 거 아니야. 그깟 간이라고 했냐? 내가 먼저 돈 얘기 꺼낸 것도 아니고 형이 먼저 돈 얘기 꺼내고 나는 조카들 생각해서 그리고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내 목숨 다 내놓고 희생했어. 근데 이딴 식으로 날 대해? 도대체 그 죄값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어? 당장 돈 내놔. 급기야 남편은 시숙 집에까지 찾아가 따졌고 그 뒤로 돌아온 건 매몰차게 내쫓김 당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치가 떨리게 그들이 싫어 남편에게 포기하자고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남편과 함께 따지러 갔던 시숙네 집에서 쫓겨난 뒤에 되돌아온 건 더 괘씸한 처사뿐이었거든요. 문 밖으로 쫓겨난 뒤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길래 보니 형님에게서 온 문자 한 통과 통장으로 들어온 1,000만 원이라는 돈 알람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이렇게 써져 있더군요. 동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돈 구걸하고 싶니? 1,000만 원 보냈으니까 다신 구질구질하게 찾아오지 마. 남편 간수 잘하란 말이야.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저는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그래서 더는 구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곧바로 그 돈 없는 셈 치고 시댁과도 완전히 연을 끊자고 했죠. 그 뒤로 한 1년 동안을 시숙네는 물론이거니와 시댁 쪽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쪽 가족들이 없는 걸로 알고 지내는 생활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개운했어요. 하지만 악연은 한쪽만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덩달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숙네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번엔 형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저는 아예 그들의 번호까지 다 삭제를 해놨기에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뜨질 않아 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짜고짜 형님이 울면서 저한테 애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잘 지내지? 근데 말이야, 우리가 좀 급하게 됐네. 큰일 났지 뭐야. 우리 남편 간이 또 안 좋아졌어. 이번엔 수술이 더 급하다는데 동서네가 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제발 좀 도와줘. 우리 그이 좀 살려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자기 목숨 걸고 간 내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아예 영 끊고 산 시간이 있는데 1년 만에 이게 무슨 경우예요?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고 있던 남편도 같이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형수,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진짜로 지긋지긋하네요, 이놈의 짓구서. 어디 구걸할 게 없어서 목숨 가지고 그렇게 구걸을 하세요? 됐고, 이제 더는 우리는 못 도와줍니다. 이식 바꿔서도 몸이 그렇게 된 거면 형은 그냥 그럴 운명인가 보네요. 더는 우린 할 말 없습니다.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당신들한텐 더는 베풀 아량도 인심도 없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다신!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양심도 없는 근성은 정말 질리도록 계속되었죠. 그 다음번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뿐이었어요. 아들아, 상철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라. 아휴, 네 형 이대로 보낼 순 없다. 네가 이번에 한 번만 더 힘써주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하마. 그동안 못했던 거 다 갚는 심정으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네 형 한 번만 더 살려다오. 아휴, 내가 이렇게 빌게. 시어머니의 눈물에도 이젠 더는 가족애가 없어진 남편은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당신들 대체 인간이긴 합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됐습니다. 난 이제 부모고 형제고 다 없는 셈 치고 살기로 했고 그렇게 사니까 편합디다. 난 이제 더 이상 형 도와줄 생각도 없고 한번 기어했기 때문에 더는 도와줄 수 있는 방도도 없어요. 아니, 또 된다고 한들 2번 다신 형을 도와주는 일 따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 빼지 말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부모도 형제도 나한테는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아주 나중에 내가 그래도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들 하늘나라 가면 2분 장례 때나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그전까진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그 뒤로는 시댁 식구들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실제로 저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둘이는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도 했거든요. 또 남편 말대로 혹여라도 또다시 도와줄 방도가 있다고 한들 이제는 더는 그들에게 베풀 호의 따윈 없었습니다. 그 뒤로 시숙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몇 개월을 보냈네요.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고 그 문자는 시숙이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장례식장도 가보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들이 너무나도 용서가 되질 않았거든요. 몇 번이나 시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시숙의 죽음은 안타까웠지만 거기에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기엔 저희가 받은 상처와 수모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장례식에도 아예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만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해 우리 남편이 떼어준 간도 아깝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간 이식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시숙의 죽음에 대해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모든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사람 된 도리는 다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지 더 이상의 연민도 동정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는 그만 보고 싶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고 그 뒤로는 시부모까지 포함해 시댁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다 차단하고 저희 부부는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지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화물차 일을 시작했던 남편은
다행히도 어렵게 시작했던 화물차 일이 잘 되어 화물차 사업을 소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기회를 통해 조금씩 우리 사정이 풀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금방 안정화가 되었고 저도 일을 그만둬도 될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사람이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숙의 죽음 이후에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숙이 죽은 이후로 시부모는 형님에게 완전 찬밥 신세가 되어 아예 그쪽에서 이제는 가족도 아니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더군요. 전 재산을 다 주면서 시숙의 사업을 도운 공을 완전히 모른 채 하며 돈을 들고 거의 튀다시피 한 형님으로 인해 시부모님은 빈털터리가 되어 완전 가세가 기울어 버리게 된 듯 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는지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저에게 문자를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제도 시부가 남편에게 문자를 해서는 그동안 부모 노릇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온갖 반찬들을 보내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마음은 풀리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문자에 답장도 안 하고 있고 저는 반찬이 오는 족족 돌려보내고 있어요. 형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알고 싶지 않은 시댁 이야기를 문자로 전해오는 시모로 인해서 알게 된 바로는 시숙이 죽고 나서 매몰차게 시부모를 외면했던 형님이 다짜고짜 시모에게 연락해 돈 좀 빌려달란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그걸 봐서 형님도 어딘가 돈을 잘못 써서 쫄딱 망한 것 같았어요. 원래 간혹 연락하면서 지낼 때도 늘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도 투자 이야기하며 어려울 때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고 헛바람 집어넣으려던 사람이었는데 시모 통해서 형님 이야기를 전달받으니 결국엔 그걸로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인생의 후반전이 엉망인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과 저와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도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시댁 식구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며 내 인생의 후반전, 우리 가족의 후반전을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거 있죠? 여러분, 한치 앞날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겪은 경험이 바로 딱 그 말과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영원히 승승장구하며 오만하게 살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바닥난 인생이 되어 이제는 영원히 바닥일 것만 같았던 저희에게 빌고 있는 실정이 되었으니까요. 현재 저희 가족은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조금씩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잘 지켜내는 게 저희들의 숙제겠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야겠죠? 더불어 언제까지 시댁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도 저희에게는 큰 숙제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시부모를 저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즘은 이 고민이 참 크네요. 시모와 시부는 예전 같지 않아 돈도 없고 돌봐줄 자식들도 없는 실정인데 저희가 이제는 용서하고 자식 노릇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건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들을 외면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네요. 저희들이 부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가족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